불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선택강좌 11번째 시간입니다. 선택강좌 11강에서는 선택강의 주제 21번 베트남 전쟁과 그리고 22번 왜 안 쓰죠? 22번 동아시아 각국의 국교 정상화, 국교 수립 과정, 그리고 23번 냉전 완화, 동아시아 지역의 이제 냉전 완화에 대해서 동아시아 국제 관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전쟁. 베트남의 독립운동 지도자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민 세력은 이제 일제와 싸우는 과정에서 1945년 일본이 항복을 하자 이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는 거죠. 독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포하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식민지로 갖고 있던 보호국으로 삼았던 베트남의 원래 그 왕조 있죠. 그래서 그 왕조의 왕이었던 바오다오 왕을 다시 데려다가 베트남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세우죠. 프랑스가 세운 괴뢰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트남국은 왜 안 쓰죠? 베트남국이라고 하는 괴뢰국을 세우고 사실상 베트남 민주공화국에 맞섭니다. 이거 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수년간의 전쟁 끝에 1954년 드디어 베트남이 승리하죠. 디엔비엠프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제네바 협정을 맺고 1954년. 이 제네바 협정은 여러분 아까 한국전쟁 종전 위한 회담도 이 제네바 협정이라고 했죠. 제네바 회담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국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지만 이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아시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는데 베트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단됩니다.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남북 분단을 하고 그리고 2년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정부를 세워라 라는 것을 결정한 거죠. 1차 베트남 전쟁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2차 베트남 전쟁이고요. 베트남 지도를 좀 살짝 살펴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 하이남 하남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중국에. 그리고 이제 이쪽이 베트남이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가는데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 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좀 길쭉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수도인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북부 베트남 지역이 있고 남쪽에 사이공을 중심으로 한 이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죠. 그리고 응우엔 왕조의 수도였던 후에가 가운데 있고요. 근데 이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나눠지게 되면 이제 이 선을 경계로 둘로 나눠지는 거죠. 2년 안에 총선거 해라라고 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그 고딘 DM, 응우엔 DM이라고 하는 자가 중심이 돼서 이 총선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단독 선거를 실시하죠. 그리고 남쪽에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이 나라가 이제 베트남 공화국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응우엔 DM 같은 경우에는 고딘 DM 같은 경우에는 그 바오다오 황제를 축출하고 사실상 이제 권력을 장악해 갑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처음에는 그 프랑스 식민지 관료로 출발을 했지만 독립운동에도 가담하고 해서 나름 그 호찌민도 포섭하려고 했던 정치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북쪽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인 거죠. 이 두 나라가 이제 대립하게 됩니다. 베트남 나라 이름은 좀 굉장히 복잡할 것도 실은 없지만 여러 개 나오니까 헷갈리지 마십시오. 남북이 분단됐다.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베트남 공화국으로.
우리가 좀 비슷한 역사를 많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이 베트남 공화국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남베트남 해방전선, 우리가 흔히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것을 결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건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죠.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어뢰정이 그 미국의 그 군함인 매독수호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단행하면서 2차 인도 차이나 전쟁, 우리가 흔히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 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조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으로 조작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뭐 이제 미국의 가장 친한 벗이었던 영국도 참전하지 않았고요. 뭐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네덜란드 그리고 타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방공 전선 이런 나라들이 좀 참가를 하게 됩니다. 1968년에 있었던 구정 대공세, 그 베트콩들이 북베트남의 지원을 받아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그래서 한때는 그 후예가 점령당하기도 하고 사이공도 공격당하고 막 곳곳에서 난리가 터집니다. 이런 상황이 터지자 처음에는 이제 미군과 그 베트남 공화국 군대가 밀렸는데 이제 압도적인 그 군사력으로 이제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베트남 경찰 그 사이공 경찰서장이 베트콩으로 보이는 청년을 그냥 곤총으로 바로 직결 처분해 버리는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의 활동이 전면적으로 펼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확인한 미국에서 이거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 그래서 반전 여론이 확산됩니다. 이 구정 대공세 이후에 결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괌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죠. 아시아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결정하게 하겠다. 우리 미국은 손을 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은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 군대가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베트남은 공산화되죠.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이 아래쪽에 있었던 베트콩, 남베트남 해방전선이 주축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 나라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죠. 베트남 전쟁,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끝으로 이제 그 과정에서 냉전 완화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개선되죠.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2번. 선생님이 지금 다시 뭐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 지금 두 번째 녹화하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빨리 안 끝났네요. 아까 선생님이 한 번 녹화를 했는데 소리를 꺼놓고 녹화를 해가지고 하나도 소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사운드가. 그래서 다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나. 자, 냉전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두 번 해도 영 빨리빨리 안 되네. 이게 좀 순서상으로 따진다면 베트남 전쟁보다 더 먼저 하는 게 좀 맞는데 일단 교과서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고 교과서 편제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살짝 바뀌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 분야,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 회담을 하기 위해선 조약을 맺고 이제 전쟁을 끝내야겠죠. 이게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그런데 1951년이라는 데 주목을 해보십시오. 1945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에 대해서 회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벌어지고 있었던 건데, 전개되고 있었던 건데 그 사이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이 이제 복잡해진 것이죠.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편성하고 일본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하고 군대도 해산할 것을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중국이
공산화돼 버리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본이 반공지기로서 새롭게 급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빨리 일본을 미국의 반공 파트너로 만들려면 전범국가, 범죄 국가가 아니라 전범 국가가 아니라 보통 국가로 일본을 신분 세탁을 해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전후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했던 거죠. 일본에게 유리하게. 그래서 일본의 전쟁 책임과 피해국 배상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이나 중국처럼 일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이 회의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일본에게 유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전쟁을 했던 그 이제 소비에트 국가들 중에서 그 공산권 국가들은 조약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이거 완전 미국을 위시해서 뭐 일본 좀 편 봐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던 거죠. 어쨌든 이 조약으로 전쟁은 끝났고요. 그러면 동아시아 국가 간에 이제 국교를 회복해야 될 텐데 쉽지 않죠. 전쟁까지 했고 배상 문제도 남아 있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일본과 수교를 하고 국교를 맺고 심지어는 전쟁으로 인해서 입었던 피해에 대해서 배상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리는 나라가 나오죠. 바로 중화민국 타이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952년입니다. 한국 전쟁 중이죠. 타이완으로 쫓겨날 때 중화민국이 타이완으로 쫓겨나면서 국가적인 지위를 상실했을 때 많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거 중국한테 먹힐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기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 되니까 다시 그 타이완이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군이 해군 보내가지고 대만 해협에서 타이완을 지켜주죠. 그 말은 이제 중국이 쉽게 중국군이 한국 쪽으로 개입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중화민국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yes sir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운명을 미국이 지켜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미국은 일본하고 빨리 평화조약 맺고 배상금은 안 받아도 되겠지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과 베트남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1951년부터 국교 재개를 위한 협상을 재개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건 배상금 문제죠. 이게 결렬이 되니까 계속 결렬됐어요. 뭐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해라, 피해 보상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둘러싸고 계속 대립되다가 회담이 계속 결렬됐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서는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빨리 수교를 해야 되는데 둘이 협력이 안 되니까 너무 안 맞아요. 협조가 안 되는 거죠. 빨리 수교하시오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당시 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제 건설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기술도 필요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한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시장을 늘리는 것도 필요했고 자신들이 이제 전쟁 이전 상태까지 이미 이 경제가 회복되고 막 고도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제 좀 필요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산업 발달 단계에 따라서 좀 분리해야 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전 공장들은 좀 이전할 필요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한일 기본조약, 한일협정이 체결된 겁니다. 김종필과 오하라 비밀 메모 각서에 따르면 이 독립 축하금으로 3억 달러 준다. 10년에 걸쳐서. 그다음에 정부가 2억 달러 차관 빌려주고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 빌려준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총 한 8억 달러 정도 받고 근데 문제는 이게 배상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하면서 괴롭혔던 것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세워졌다며 독립 축하한다. 축하금으로 3억 달러 주고 나머지는 빌려준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국가 대 국가 간의 청구권 안에 개인 간의 청구권도 다 끝났다라는 게 이제 일본의 주장이죠. 그래서 징용으로 끌려갔던 분, 징병으로 끌려가서 피해를 입은 분들, 그다음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배상은 일본은 책임이 없다라는 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로부터 빼앗아갔던 많은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도 일본이 이제 끝났는데 뭘 돌려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 좀 돌려주고 맛배기로 돌려주고 끝내버린 거죠. 냉전의 완화와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변화. 베트남 전쟁 중에 이제 그 닉슨 독트린 발표하고 미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손을 떼겠다 정책 변화를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직접 갑니다. 1972년에 가서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 개선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해 줄게. 그리고 타이완, 미안하지만 중화민국 그게 어딨어. 타이완과는 국교를 끊겠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완 지원 특별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가 무력으로 개입해서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법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근거로 타이완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동맹국가 국가 대 국가라면 전쟁이 난다 하면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와서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완은 국가가 아니니까. 그다음 이제 중국과 일본의 수교. 1972년 미국 가고 나니까 바로죠. 중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식 수교를 맺습니다. 아직 미국이 중국과 공식 수교를 맺기 전에 먼저 이제 일본이 나서서 수교를 맺어주는 거죠. 일본도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과는 단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1978년에 미국이 1979년에 수교했으니까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중일 전쟁이 이제 진짜로 끝났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종결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72년에 그 수교 발표할 때 이때 배상을 포기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일본에게 배상받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한국은 어땠느냐? 한국은 북한과 중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수교를 하는 과정이 좀 90년대 이후에 냉전이 붕괴되고 나서 중국,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과 수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완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이제 중국의 요구였기 때문에 타이완과 국교를 끊고요. 그리고 이제 타이완 대사관에 그 대사관 자리를 중국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정말 타이완을 2번 죽이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타이완 대사관을 중국에게 넘겨줍니다. 중국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내에 중국 유일한 국가 대사관은 이것뿐이다. 근데 이건 이제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타이완이 정말 눈물로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배신을 때렸다라고 해도 뭐 좀 할 말이 없고 많이 미안해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에서 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중국에서 더부살이하면서 일본과 맞서 싸우고 있을 때 유일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를 인정해준 나라가 중화민국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속 도와줘서 그 상하이를 떠나서 중국 곳곳을 헤매다가 충칭에 정착하고 한국 광복군 만들고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에 바로 중화민국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가장 큰 기여를 해준 나라이고요. 카이로 선언 장제스가 가가지고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일본의 노예 상태,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자라는 것을 카이로 선언문에 넣을 수 있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화민국 타이완 사람들은 우리가 국교를 단교한다고 할 때 너마저 이럴 줄은 몰랐다면서 정말로 많이 서운했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외교 상황. 한국은 그 미국의 압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좀 서둘러서 일본과 수교 협상을 맺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한은 그랬다면 북한은 아직 수교를 맺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미수교 상태니까 수교를 맺으면 되죠.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됩니까?
한국이 제대로 받지 못했던 배상금을 북한이라도 좀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피해 입은 증거들을 남북한이 공유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과 그런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소련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과 국교 수립을 위해서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핵 문제라든가 일본이 납치 문제 이런 걸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까지 국교 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휴, 아까 녹음했을 때보다 1분 단축됐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